자,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 특히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취임사를 생각해 보면 화제가 됐던 포인트들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IMF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앞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대통령이 울컥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초 정도의 침묵이 있었어요. 대통령 취임사면 진짜 전 국민이 다 보는 방송이잖아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연설을 하는 와중에 김대중이 안 그래도 연설 잘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 10초 정도 이제 침묵을 하는 그 10초 엄청 길잖아요. 사실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 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인용이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IMF 경제 위기를 맞아서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그 IMF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을 고통, 고난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울컥했던 장면이 이게 뭐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라면 기가 막힌 거고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면 정말 진정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울컥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연설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특히 그 조선왕조 600년 이래로 우리는 하는 그 출마 연설이 워낙 화제가 됐어서 오히려 대통령 취임 연설은 약간 좀 묻힌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백화점식으로 국정과제를 쭉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뭐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좀 어려운 구조지. 대통령 출마 연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취임 연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그렇게 많이 인용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설문 자체를 본인도 원래 글을 좀 잘 쓰시는 분이지만 신동호라고 하는 그 한양대 출신 그 연설 비서관이 초안을 잡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친구였죠. 그리고 시인으로 실제로 등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분이 문장을 많이 가다듬으면서 상당히 이게 문장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장이 많았고 저도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1세를 낼 때 그걸 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그 유명한 문장이 뭡니까? 그 여러 사람이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는데 아마 이제 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들어있던 표현인데 2017년 당선된 이후에 취임사에도 이 문장이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은 그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 문장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랑 같이. 그리고 나서 또 1년쯤 뒤에는 광화문에서 출퇴근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런 내용도 취임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땠어요? 광화문 못 갔죠. 경호 문제 때문에 광화문으로 결국 못 갔고, 그 다음에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이거는 또 뭐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인국공 사태, 그 다음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문제, 뭐 이런 이슈가 막 터져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게 맞느냐? 라면서 이제 공정성 논란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재인식 공정성에 반발하면서 등장한 게 또 이준석 현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준석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의 공정을 들고 나오면서 이른바 586 세대, 그 당시 집권했던 민주화운동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왜 북한 애들은 제대로 경쟁도 거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북 단일팀 만들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남한 선수들의 기회를 뺏어가느냐? 왜 도대체 인천국제공항 들어가기 엄청 어려운 회사인데 왜 그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제대로 필기시험도 보지 않고 갑자기 정규직이 되느냐? 전혀 그 기성세대는 생각도 못했던 공정의 잣대를 들고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그때 그 듣기로는 참 명문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을 거치면서 사실 빛이 많이 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잘 언급 안 하죠. 왜냐면 자기가 못 지킨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취임사라는 건 이게 뭔가 되게 멋진 얘기를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막 담고 싶은데 사실 또 너무 함부로 담으면 나중에 그게 그 말이 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와. 그래서 사실은 이 취임사의 내용은 가능한 담백하게 그리고 이제 국정의 어떤 목표나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국민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전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직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얘기했어요?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국민들이 별로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갑자기 반지성주의 그리고 자유 뭐 이런 얘기를 막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반지성주의하고 자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반지성주의를 내세운 대통령이
임기 3년간 지켜보면 본인이 가장 반지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벌였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언행들, 또 술, 그다음에 경로, 그다음에 이제 또 자유를 그렇게 강조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인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이제 계엄을 선포했었죠. 그러니까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으면서 본인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무력을 써가지고 군을 동원해서 이제 그냥 국회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 취임사의 힘을 빼버리는 거죠. 아무리 취임사에 좋은 얘기를 하면 뭐해. 그 위에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도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지킬 수 있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취임 선서를 하죠.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취임 선서 내용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나는 뭐 국가를 보위하고 뭐 민족 문화의 창달 그 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문어치적 표현인데 이것도 헌법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누구나 그대로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문어체고 옛날 말투인데도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 문구를 좀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불육학번이잖아요. 제 동기들 중에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갑자기 그중에 어떤 애는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소개하라고 하니까 앞에 딱 세번째 바라고 선서 나는 국가를 보이고 저래서 자기가 20 몇 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자기소개하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통령 선서를 하고 그런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치기로 그러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서라는 걸 이제 특별히 기억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짧게 하고 몇 문장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취임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취임사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이 야당 대표들이 앞에 쭉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도 있고 뭐 용해인 대표도 있고 뭐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쓱 특히 이제 보수정당 야당 대표들이 이제 쓱 보면서 자기가 아까 올라올 때 악수를 못했다 이거야. 왜냐면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쪽만 보고 주로 산부 요인들 옆에 이제 막 대법원장 조희대도 앉아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앉아있고 막 그랬잖아요. 국회의장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먼저 인사하느라 야당 대표들 있는 쪽을 못 봤다. 그래갖고 악수를 못했는데 오해하지 마시라 이러면서 이제 한번 웃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 끝나고 나서는 내려가가지고 일일이 야당 대표부터 먼저 악수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야당 대표들하고 같이 오찬도 같이 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우는 갖춘 거야. 해당 대표들 혹시 마음 상했을까봐 상당히 예우를 갖췄고 앞으로 또 자주 소통하길 바라겠다라고 이제 말은 그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는데 뭐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롬프터 있죠? 여기 보이죠? 이 프롬프터를 대통령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롬프터로 연설하는 문화가 거의 대통령만 유일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연설이나 아니면 각종 공식 행사장에 갈 때 이렇게 프롬프터를 띄워놓고 양쪽에 이제 투명한 유리에 글자가 올라오죠. 그럼 방송은 가운데만 찍으니까 방송에서는 안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보이죠. 그래서 투명한 유리로 녹화된 입력된 글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 보고 읽다가 이쪽 보고 읽다가 이렇게 고개 살짝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잘 하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고.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서 뭐 아주 큰 책임감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뽑아주신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인사도 굉장히 이렇게 꾹 하고 90도로 숙여서 인사하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마음가짐 그리고 국민에게 자기를 뽑아준 데 대한 감사 이런 걸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부분에서 인상적인 건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한 거죠. 사실 이 한강 작가의 말은 이 탄핵 국면, 계엄 국면에서 거의 유행처럼, 밈처럼 돌아갔고, 그 탄핵 광장에서 나온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회자된 말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라는 표현,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명언 중에 명언이 됐습니다. 올해의 명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가 되어 미래의 후손들을 도울 차례다. 라고 하면서 한강 작가의 얘기를 취임사의 앞부분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유세 과정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죠. 유세 과정에서도 하고 또 방송 나와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대통령은 그냥 큰 대자에다가 통치한다 할 때의 통자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스리는 뭐 영수다 그랬고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 통치한다라의 통찰을 통합한다의 통자로 이해를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크게 통합하라는 뜻이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대통령의 다른 의미를 기억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취임사를 보면 한 25분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취임사의 컨셉이 다 시종일관 국민통합. 국민통합을 굉장히 앞부분에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취임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 얘기도 나오죠. 뭐 장갑차 얘기도 나오고 자동 소총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분위기를 잡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의 지지를 받고 이 내란 청산이라는 그걸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또 너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겠지. 그런 얘기 안 하면 또 그런 지지자들이 실망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그걸 앞부분에 양념처럼 잠깐 넣은 거고 전체적인 연설문의 내용이나 분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포인트는 국민 통합에 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와 있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혁명, 또 신문명, 인공지능으로 인한 무한 경쟁의 시대 이런 게 이제 막 우리 앞에 열렸다 이거지. 그런데 이 위기라는 건 변화에 앞서가면 또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와 같이 오니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선도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실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1호 명령으로 지금 당장 대통령이 취임해서 바로 해야 될 1호 명령으로 이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비상경제 TF를 즉시 가동하겠다. 하면서 이제 비상경제 TF 설치를 1호 명령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냐라고 이제 컨셉 규정을 하죠.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이자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면에서도 국민 통합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나라에 필요하다면 다 갖다 쓰겠다. 여기 이제 박정희는 사실은 산업화 세대가 좋아하는 대통령이고 김대중은 민주화 세대가 좋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여기에 뭐 노무현 달면 또 이쪽에 이승만 나와야 되고 뭐 복잡해지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박정희, 김대중 둘만 딱 인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양쪽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들 뭐든 갖다 쓰겠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개념 규정을 합니다. 사실 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는 누구랑 제일 비슷하냐면 이명박 정부랑 제일 비슷한 규정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장주의자였고 그 실용주의를 내세운 물론 우파의 입장에서 실용주의지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연설문만 보면 뭐지 이명박 정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떤 친기업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고 그건 이제 그만큼 그쪽에서 우파 쪽에서 이재명 정부의 등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엄청난 칼바람과 특히 기업들에 대한 또 엄청난 이렇게 규제 이런 게 생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그런 컨셉 아니야. 우리 규제 안 할 거야. 이제 뭐, 요런 이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한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도 규제를 이제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겠다. 이것도 제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짓만 규제를 하고, 그 외에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게끔 이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뭐 김문수 후보도 뭐 규제 개혁청 만들겠다고 했었고 이 규제 철폐하고 개혁하겠다는 거는 뭐 이제 그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이 후보들 다 했던 얘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지금 취임사에서 같이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친기업 노선으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지만 주가 조작과 같은 주가 조작과 같은 시장 질서 위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주가 조작 나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김건희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그렇다고 또 안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이미 지지층 호랑이 등을 탔기 때문에 지지층은 지금 김건희 윤석열을 제물로 바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김건희를 연상시키는 주가 조작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내일인가 아마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뭐 이런 거, 최혜병 특검 이런 거 다 묶어갖고 특검 시리즈로 또 발의한다고 하죠. 이번에는 뭐 그냥 통과되겠지 당연히. 민주당이 의석이 훨씬 많으니까.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 안 하면 그냥 법으로 굳어지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제 특검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검이 이제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하면서 크게 5가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5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왜냐면 이제 내란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 내란이냐 뭐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계엄으로 촉발된 어떤 친위 쿠데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많이 위축됐었기 때문에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이 컨셉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두 번째는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성장에 방점을 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보수의 아젠다를 2번 항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힘차게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래야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AIA도 투자하고 뭐 그런 이 후보 시절에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 정책 공약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아주 디테일하진 않고 그냥 이제 좋은 얘기, 뻥 축구처럼 이렇게 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약간 양극화해서라든가 복지라든가 전통적인 진보 아젠다 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요쯤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요거는 지역 발전 공약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벌려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익은 또 햇볕연금, 바람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고 뭐 이런 구상인 거죠. 이게 일종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밀었던 K 이니셔티브. 그 우리가 대선 출마 선언문 때 검토할 때 봤던 먹사니즘, 잘사니즘, K 이니셔티브잖아요. 그리고 K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K 컬처. 이른바 한류 문화에 올라타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숟가락 얻는 거죠.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화가 꽃피는 나라 만들겠다. 그 백범기구 선생 얘기도 백범기구도 한 100번은 했을 거야, 진짜. 전국에 다니면서 유세 다니면서. 내 꿈은 이제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일 뿐이다. 그런 백범의 꿈이 일부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더 지원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백범일지에 나오는 표현은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쓴 거라기보다는 춘원 이광수가 약간 이걸 대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문필가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소설가 출신이고.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백범 선생한테 허락을 받아서 백범 선생하고 다 같이 임시정부에서 물론 이광수는 나중에 친일파로 갔지만 해방되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다 이렇게 인맥 관계로 얽혀 있고 서로 이제 선생님 하면서 존경하고 받아주는 사이였기 때문에 백범의 자서전인 백범일지를 친일파였던 이광수가 대필을 해줬고 뭐 백범이 써놓은 일기에다가 약간 구술한 내용을 덧붙였겠죠. 그리고 윤문을 했겠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광수가 어떤 문학자로서 본인의 어떤 소견을 담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히트한 부분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백범의 이야기로. 근데 뭐 백범 선생이 자기 일지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해가지고 낸 책이니까 그렇다고 뭐 백범의 생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이미 잘하고 있는 거에 그냥 숟가락 얹겠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사회적 참사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에 터진 이태원 참사 이거를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정리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건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보 파트니까 군에 관한 얘기도 하죠.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 언급을 했고 그 마무리 파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 실제로 이재명은 목이 칼을 맞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말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계엄도 따지고 보면 진짜 논리적으로 성공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적어도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잡혀가서 뭐 나는 설마 죽이진 않았을 것 같아. 뭐 노상원 같은 놈이 수첩에 그렇게 적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망상이고 아마 적어도 잡아놓고 고문 정도 뭐 몽둥이를 좀 때리긴 했겠지 아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사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국민이 이끌어주신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따라서 길을 찾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왔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이 대통령 취임사인데 내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다라면서 국민을 높게 이렇게 주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이 대리인이라는 표현도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머슴, 대리인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라는 표현을 좋아했던 것과는 상당히 좀 대비가 되죠. 그 독특한 본인만의 어떤 그 리더십 론이에요. 그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연설을 끝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까 악수 못했던 야당 대표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야당 대표들하고 쭈르륵 악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찬도 같이 하고 그것까지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인사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그다음에 뭐 어떤 장군 출신을 해서 경호실장, 경호처장까지 그리고 강희정 대변인 이렇게까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 계엄으로부터 촉발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무엇보다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취임사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야당 대표들과 처음에도 잠깐 언급해주고 연설 끝난 이후에 또 내려와서 악수하고 식사까지 같이 한 거, 요거는 굉장히 그 좋은 시그널이었다고 봐요. 국민 통합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야당 대표들과 챙겨주고 또 야당 대표들이 젊잖아. 지금 마침 또 그 천하람도 그렇고 김용태도 그렇고 다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다 야당 대표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보다 훨씬 어린 젊은 야당 대표들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라고 이제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하고는 영상이 찍혔는데 굉장히 좀 밝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었는데 악수를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대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죠. 근데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 표정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악수도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취임식장이 원래 국회의원들을 오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았어요. 주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주호영이나 권성동 이렇게 그 직함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대표자급들 위주로 왔던 것 같고 현장에는 뭐 이준석 의원도 와 있긴 했죠. 근데 이제 대표가 아니어갖고 뭐 따로 인사는 안 한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 관한 우려를 걱정해서 뭐 규제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라든가 또 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치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겠다라든가 그 이재명 정부를 우려할 만한 그 보수 우파 집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과 군 거기에 대해서 살뜰하게 좀 챙기면서 이제 안심시키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루뭉실하게 좋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이게 듣기엔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라는 걸 우리 이제 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시달렸어. 너 이러고도 기회가 뭐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얘기는 싹 뺐어요. 그렇게 되게 너무 과하게 해석돼가지고 이후에 뭐 발목이 잡힐 만한 그런 내용들은 빼고 상당히 이게 민주당 정권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실용적이고 친기업적인 내용으로 연설문을 채운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그러면 뭐 크게 이렇게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실천을 못할 일도 없고 뭐 아주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니까 추상적인 원칙들이니까 그래서 뭐 취임사 못 지켰다고 욕먹을 일도 상대적으로 또 덜하긴 하겠죠. 다만 이게 좀 아쉬운 점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욕을 안 먹는데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지금같이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사실은 좀 국민을 통합하고 싶었겠죠. 그건 뭐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뚜렷하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
5년간, 이 사실 이거 5개 목표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솔직히 진짜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완벽하게 달성하기 다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냥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거지. 그래서 도대체 5년간의 집권 기간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은 역시 취임사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취임사에서만 안 보인 게 아니라 선거 기간 내내 그랬어요. 왜냐면 압도적으로 이길 걸로 예상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그 트집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지. 리스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얘기 위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실제로 뭘 할지는 취임사만 봐가지고는 잘 알 수 없다는 점이 사실은 이 대통령 취임사의 약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한 85점, 90점까지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말한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85점 정도 드리고,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선도 뭐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가, 또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뭐 특별히 치우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운동권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치권에서 오랜 부력을 쌓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18년간의 야인 생활을 통해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전 세계를 거의 야인처럼 떠돌면서 또 많은 학습을 하신 분인데, 또 그런 분의 역량이 이제 나중에 이런 위기시에 대한민국에 또 쓰일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케미가 또 잘 맞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앞서가는 느낌이라면 김민석 총리는 또 잡아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장단점이 잘 보완되는 그런 콤비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종석이나 위성락, 나름대로 그 안보 분야에서 달고 다른 인물들을 적절한 시기에 잘 기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인사가 쭈르륵 나올 텐데 그게 뭐 또 어떤 인물들을 채워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다만 너무 친명일색으로 가기보다는 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을 포용하는, 결국 이 국민통합이라는 건 인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결국 핵심은 인사하고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이라는 건 이제 뭐 지역별로 나눠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할당이 돼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연말 돼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나오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밖에 없죠. 사람 쓰는 거. 그 사람을 과연 얼마나 폭넓게 그리고 균형 잡히게 쓰느냐, 이걸 통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지켜나갈지 아닐지를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